혹시 이 브랜드 창업자가 엄청난 남성 우월주의자였던 거 아세요? 진짜 가부장의 끝판왕이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자기 딸도 자기 매장에 못 들어오게 했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창업자가 사망하고 나서부터 이 브랜드를 맡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가죽가게 수준이던 이 브랜드를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자, 오늘은 명품백은 가죽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브랜드 프라다입니다. 솔직히 명품 가방 하면은 가죽 가방이 떠오르잖아요. 뭐 루이비통 백이나 샤넬 백이나 에르메스 백이나 떠올리면 무조건 가죽이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프라다 백 하면 나일론 가방이 먼저 떠오르죠. 도대체 어쩌다가 이 프라다가 나일론 가방을 만들게 됐을까요? 사실 나일론 가방을 만든 건 창립자인 마리오 프라다가 아니라 외손녀인 미우치아 프라다였어요. 앞서 말했듯이 창립자인 마리오 프라다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이탈리아는 전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이때 이탈리아는 여성들이 일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목소리 내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고 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미우치아 프라다는 좀 자유로운 사회, 여성들도 인정받는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미우치아는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를 가지게 됐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미우치아는 1979년 다른 브랜드들이 가죽 가방을 만드는 걸 보고 관리도 어려운 가죽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 가죽은 무겁고 약한데 튼튼하고 가볍고 관리하기도 쉬운 소재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렇게 미우치아는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원단을 찾다가 우연히 한 원단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일론이던 포코너 원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포코너 원단으로 만든 게 바로 프라다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준 나일론 토트백과 백팩이에요. 근데 이 나일론 가방이 200만이 넘거든요? 도대체 프라다가 어떻게 성장해 왔길래 가죽도 아닌 나일론으로 만들어서 파는데도 다 팔리는 브랜드가 됐을까요? 프라다의 역사를 쉽게 알려면 세 가지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창립자인 마리오 프라다의 프라다, 프라다를 명품 브랜드로 만든 미우치아 프라다의 프라다, 프라다를 다시 핫한 브랜드로 만들어준 라프 시몬스의 프라다. 우선 프라다의 창립자는 마리오 프라다인데 이 마리오 프라다가 되게 여행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마리오 프라다는 유럽과 미국을 되게 여행을 많이 갔는데 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소재들을 이용해서 만든 옷이나 가방들을 보게 됐고, 그걸 본 마리오 프라다는 나도 이런 걸 만들어 팔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렇게 마리오 프라다는 1913년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동생인 마티노 프라다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갤러리아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아케이리의 프라다 형제들, 이탈리아어로 프라텔리 프라다라는 가죽 전문 매장을 오픈하게 되는데 이게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시작이에요. 창립 당시에 프라다는 마리오 프라다가 개발한 사피아노 가죽으로 만든 제품과 바다코끼리랑 악어 등 되게 특이한 가죽으로 만든 제품들을 수입해서 팔았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바다코끼리로 만든 가방이라고 하면 되게 특이하고 신기할 거 같잖아요. 근데 1910년대에는 이게 얼마나 더 특이했겠어요. 그래서 프라다는 유럽 왕실이랑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을 타게 돼요. 그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성장하던 프라다는 1919년 이탈리아 왕실인 사보의 왕실의 가죽 제품 공식 업체로 선정되는데 이게 프라다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돼요. 왕실 공식 업체로 지정되자마자 마리오 프라다는 프라다 로고에 사보의 왕실의 상징들을 넣는데, 솔직히 지금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브랜드 냈다고 하면 다 팔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 영향력 하면 왕족일 텐데 이 왕족의 상징들이 로고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라다를 사고 싶겠어요. 그래서 프라다는 이때부터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라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던 프라다는 이탈리아 전역에 매장을 열면서 이제야 좀 성공하나 싶었는데 하필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니까 소비자들은 사치품이었던 프라다 제품들을 소비하지 않게 됐고, 프라다의 메인 상품들 중 하나던 특이한 가죽 소재로 만든 제품들이 수입이 안 되면서 프라다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마리오 프라다는 이 프라다 매장을 자기 아들인 알베르토 프라다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망해가던 사업을 누가 물려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아들인 알베르토 프라다는 이걸 거절하게 되고 1958년 마리오 프라다가 사망하게 되자 그의 딸인 루지아 프라다가 프라다를 물려받게 돼요. 하지만 루지아 프라다도 프라다를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결국 프라다는 이탈리아에 오직 매장 하나밖에 안 남을 정도로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1977년 루지아 프라다의 딸인 미우치아 프라다가 프라다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프라다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 미우치아 프라다는 되게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미우치아 프라다는 1949년 5월 1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났는데, 이 당시에 이탈리아는 되게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우치아 프라다는 이 사회가 너무 답답해서 이걸 좀 바꿔보고 싶었대요. 그렇게 미우치아 프라다는 성인이 되자 밀라노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이탈리아 여성인권단체에 가입해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공산단원부터 팬터마임 배우까지 하는 등 당시 여성들이 하기 힘들었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고로 미우치아 프라다의 원래 이름은 마리아 비앙키예요. 아빠의 성이 비앙키다 보니까 원래 이름이 마리아 비앙키였는데, 프라다를 물려받게 되자 미혼인 이모한테 자기를 입양시켜서 프라다라는 성을 물려받게 돼요. 되게 의지가 대단하죠? 아무튼 28살의 나이에 프라다에 들어오게 된 미우치아 프라다는 1977년 6월에 진행된 가죽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당시 가죽회사를 경영하던 파트리치오 베르텔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베르텔리는 사실 프라다에서 만든 제품들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짝퉁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였는데, 미우치아 프라다 입장에서 내 브랜드에서 만들고 있는 걸 똑같이 만들고 있는 회사를 본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미우치아 프라다는 바로 베르텔리한테 가서 왜 우리 거를 따라 만드냐고 엄청 따졌대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베르텔리라면 망했다 싶어서 어떻게 변명하고 수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르텔리는 오히려 지금 프라다는 영국에서 만들어 놓은 가죽 제품들을 그냥 수입해서 팔고 있는데, 앞으로의 패션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브랜드를 보면 각자 자기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의 가죽 제품들을 개발해서 팔고 있는데 프라다는 없죠. 이렇게 가다간 프라다는 망합니다. 우리가 만든 걸 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다 맞는 말이었대요. 미우치아 프라다가 보니까 진짜 베르텔리가 만든 제품들은 이게 프라다에서 만든 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었고, 이 당시에 루이비통이랑 에르메스는 프라다 제품들이랑 되게 다르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자적인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대요. 이렇게 팩트 폭행을 당해버리니까 미우치아 프라다는 완벽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고 패션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베르텔리랑 동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베르텔리한테 동업을 제안하게 돼요. 그렇게 동업하게 된 미우치아와 베르텔리는 프라다의 생산 라인과 베르텔리의 가죽 생산 라인을 통합하게 되고, 프라다 브랜드의 가죽 제품 생산을 베르텔리의 회사와 독점적인 계약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베르텔리는 프라다의 경영을 맡게 되고, 미우치아 프라다는 프라다 디자인을 전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디자인에 전념할 수 있게 된 미우치아 프라다는 1979년 나일론으로 만든, 그니까 포코노 원단으로 만든 가방들을 출시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성공했을 것 같잖아요. 안타깝게도 이때는 아니에요. 처음 나오자마자의 나일론 가방은 디자인이 되게 단조롭기도 하고 가격이 사실 싼 것도 아니라서 처음엔 되게 인기가 없었대요. 하지만 6년 뒤인 1985년 미우치아 프라다는 이 포코노 원단으로 핸드백이랑 백팩을 만들어서 출시하게 되는데, 이게 대박을 쳐요. 언제 어디서나 어울리고 일하는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튼튼한 소재를 사용했다 보니까 중산층 여성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받게 되고, 또 정장이든 캐주얼이든 되게 잘 어울려서 남자들도 이 백팩을 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프라다는 명품 브랜드라고 불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우치아 프라다는 베르텔리를 만나게 되면서 되게 잘 풀렸잖아요, 모든 게. 그니까 얼마나 마음이 잘 맞고 고맙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미우치아 프라다와 베르텔리는 나일론 라인을 성공적으로 만든 다음에 2년 뒤인 1987년 결혼을 하게 돼요. 되게 진짜 남녀 사이에 친구 없죠? 아무튼 그렇게 프라다를 성장시키던 베르텔리는 어느 날 미우치아한테 가방에서 확장해서 구두와 옷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디자이너를 뽑을 거예요 라고 귀여운 협박을 하게 되는데, 이 협박에 못 이긴 미우치아는 이때부터 미친듯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미우치아는 1988년 프라다 최초의 여성 레디투웨어 컬렉션을 론칭하고, 5년 뒤인 1993년에는 프라다의 세컨 브랜드 미우미우를 론칭하고, 또 2년 뒤인 1995년에는 젊은 남성을 위한 라인인 프라다 워머를 출시하고, 1997년에는 언더웨어 라인인 프라다 인티모와 스포츠 라인인 프라다 스포츠까지 출시했어요. 진짜 미쳤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우치아 프라다는 1년 뒤인 1998년 정장을 입은 모델한테 처음으로 스니커즈를 신기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 되게 흔하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정장하면은 무조건 구두를 신어야 했거든요. 근데 미우치아가 처음으로 정장에 스니커즈를 신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엄청 예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고, 그 덕분에 프라다는 점점 더 성장하게 돼요.
이렇게 점점 프라다가 성장하고 있을 때 사실 옆 동네인 LVMH에서는 명품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브랜드들을 인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본 베르텔리도 자기도 이렇게 명품 제국을 만들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베르텔리는 프라다도 명품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를 하나씩 인수하기 시작하는데요. 1999년에는 헬무트 랭과 질센더를 시작으로 처치스와 펜디까지 인수하고 2001년에는 신발 브랜드인 카슈를 인수하면서 프라다를 명품 제국으로 만들 준비를 하게 되는데 2001년 9월 11일 갑자기 9.11 테러가 터진 거예요. 이 테러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프라다뿐만 아니라 인수한 브랜드까지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그렇게 2002년 프라다의 빚이 16억 유로, 그니까 약 2조까지 불어나게 됐어요. 빚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베르텔리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수했던 브랜드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해요. 되게 아쉽죠? 그래서 베르텔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프라다를 운영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질센더와 펜디 지분을 인수했을 때가 가장 위기였습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경기 불안까지 오면서 엄청나게 고전을 했어요. 라고 대답한 걸 보니까 진짜 이때가 많이 힘들었나봐요. 그렇게 프라다는 다시 본업에 집중해서 2003년 프라다 향수를 런칭하고 2006년 2월에는 고프레 백을 선보이는데 이게 마돈나가 들으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되고 같은 해 10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개봉하게 되면서 프라다는 다시 전성기를 맞기 시작해요. 그렇게 전성기를 맞은 프라다는 2007년 LG와 손잡고 프라다 폰을 출시하게 되고 2008년엔 프라다 폰 2, 2009년엔 현대차와 제네시스 프라다까지 만들게 돼요. 단순한 가죽 매장에서 패션 향수를 넘어 폰과 차까지 만든 걸 보니까 진짜 신기하고 대단하죠? 그렇게 성장하던 프라다는 드디어 2011년 6월 24일 홍콩 증시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3년 뒤인 2014년 베르텔리와 미우치아의 탈세 소식이 들리자 70달러이던 주가가 50달러로 폭락하게 되고 이때부터 프라다도 패션계를 뒤흔들 만한 신제품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프라다는 점점 암흑기로 접어들게 돼요. 그렇게 암흑기를 겪던 프라다는 새로운 바람을 넣기 위해서 2020년 4월 20일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하는데요. 그게 바로 천재 디자이너로 불리는 라프 시몬스였어요. 사실 프라다는 라프 시몬스를 영입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프라다가 질센더를 매각하기 1년 전인 2005년 베르텔리는 질센더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라프 시몬스를 영입했었거든요. 라프 시몬스가 들어올 때의 질센더는 매년 170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라프 시몬스가 질센더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바꾸기 시작하자 적자는커녕 바로 82억 원이나 흑자를 낸 거예요. 근데 이때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되게 힘들었을 때라 프라다는 어쩔 수 없이 질센더를 매각하게 되는데 베르텔리가 이게 되게 아쉬웠나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라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라프 시몬스를 영입한 거죠. 아무튼 2020년 9월 24일 라프 시몬스의 첫 패션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호평을 받아요. 매치스 패션의 바행 디렉터인 나탈리 킹엄은 여성을 더욱 돋보이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미우치아의 프라다의 감성과 라프 시몬스의 파워풀한 모던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컬렉션이었다 라고 평하고 뉴욕타임스의 패션 디렉터인 바네사 프리드먼은 익숙함과 낯섦의 완벽한 하모니라고 평했어요. 그리고 4개월 뒤인 2021년 1월 라프 시몬스의 첫 남성복 패션쇼가 공개되는데 이게 대박을 쳤어요. 기존의 미우치아의 남성복은 되게 깔끔하고 미니멀한 느낌을 주면서 진짜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 느낌이라면 라프 시몬스가 들어온 후의 남성복은 되게 화려한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일상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같은 느낌을 주면서 암흑기를 겪던 프라다의 매출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고 그렇게 2021년 프라다를 가장 다시 핫한 브랜드로 만들어줬어요. 명품 가방에 판도를 바꾼 이 프라다, 과연 매출은 얼마일까요? 프라다 그룹이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매출은 알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프라다 그룹 안에 미우미우, 처치스, 카슈까지 모두 있다 보니까 온전히 브랜드 프라다 하나의 매출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프라다 그룹 내에서는 프라다의 매출이 가장 크다고 하니까 우선 보면은 2018년에는 30억 9천만 유로, 약 4조 1천억 원, 2019년은 31억 8천만 유로, 약 4조 2천억 원,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한 23억 9천만 유로,
그니까 약 3조 2천억 원이었고 2021년은 라프 시몬스가 들어오면서 역대급 매출인 33억 6천만 유로, 약 4조 5천억 원으로 상승했다고 해요.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프라다 제품들을 보면서 갖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작년에 이 옷을 보면서 와, 이건 사야겠다 생각했어요. 물론 엄청 비싸서 못 샀는데 솔직히 평생 관심 없던 저까지 이렇게 사고 싶게 만들었다 보니까 앞으로의 라프 시몬스의 프라다가 점점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라프 시몬스의 프라다가 언제까지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해보면서 알아두면 있어 보이는 브랜드 지식들 프라다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봐요.